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4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자, 오늘 147회를 맞이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2020년도가 한 이제 반 정도가 이제 싹 벌써 지난 그런 한 해가 됐는데요. 그 중심에 딱 있는 그런 날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옆에는 우리 오사춘기님이 계시는데 소개 전에 먼저 제 소개부터 이제 좀 해야죠. 까먹어요 내 소개를. 맞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날 다 알겠거니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데도 왜 불구하고. 연예인인데 당연히. 아니 아직도 네. 몰라요.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리 씨가 직업을 하나 추가했더라고요. 네네. 벤처 사업가. 벤처 사업가. 아니 근데 진짜 오래간만에 한번 올렸거든요. 벤처 사업가. 왜냐면 어제 그 뭐 아는 분하고 이렇게 저기 어디 식당에 갔는데 그 이모가 올려주면 껍데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올렸는데 그때 그냥 뭐 적기 뭐 해가지고 그냥 오래간만에 개콘도 없어진 마당에 그냥 있어 보이려고 벤처 사업가 김일이 이렇게 하고 껍데기 먹고 올렸는데 싶다. 네, 그렇게 올렸었는데 저는 진행하고 있는 김일희고요. 자,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 붓기를 체크하고 있는 오사춘입니다. 네. 갑자기 이게 좀 큰 분이 옆에 오시니까 또 느낌 또 새롭네요. 네, 항상 그 옆에 그 우리 미니미 같은 귀여운 우리 그 마차님이 계시다가 갑자기 그냥 키가 그냥 확 커지시고 등치 드시는 분이 오니까 제 등치가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삭막해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태능인으로 살았습니다. 한 주 동안. 네. 네. 태능인으로 살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땐 죽도록 운동만 일주일 동안 그래요? 거의 운동만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운동을 보통 이제 화가 날 때 운동을 하세요? 아니면은 뭐 아니요, 저기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남자가 뭐 할 거라고는 일하고 운동밖에 없으니까 네. 또 운동 한번 시작하면 저희는 또 바지에서 땀이 떨어질 때까지 하니까 또 열심히 했습니다. 20개 채웠습니다. 20개. 이 뭐가 20개요? 턱걸이 드디어 와. 20개. 근데 하고 나니까 딱 이걸 저에 비해서 딱 20개 하시네요. 이걸 왜 하나? 저보다도 겨우 20개 더 하시는 건데. 저보다는 19개 더 하네요. 네. 좀 그렇게 운동에 살았어요. 좀 푹 빠졌다 이거죠? 그리고 요즘 또 헬스장 가면 또 시원하고 그러니까. 자, 운동으로 잘 지내고 계신 우리 오사춘기님. 자, 마이크 조금만 떨어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마차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별거 없습니다. 왜 짧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넵 이렇게 하시니까 갑자기. 네. 한 가지 소식이라면 네. 제가 마트에서 맥주를 사러 갔는데 네. 아줌마가 신분증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 왠지 외국인 노동자처럼. 아니 요즘에 마트가 많이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 전략을 바꿨네요. 아까 어떤 그 머리가 하얗신 할머니한테도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뭐야. 서비스를 바꿨어요 지금. 마트가. 유럽 담배 살 때 무조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제가 담배를 안 사봐서 아, 모르는데. 그래요? 미국은 무조건 보여달라고. 딱 나이가 들어 보여도 무조건 비주얼과 상관없이. 네, 무조건. 네. 처음에 미국 간 사람 되게 기분 좋아해요. 아이디 보여달라고 그러면. 아까 한국에서의 그 느낌들. 아직도 내가 어려 보이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구나. 아직도. 자, 그래서 우리 마차님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다고. 저도 최근에 한번 좀 어려 보인다 얘기 들으면 이제 기분 좋잖아요. 홈플러스 응원합니다. 네. 홈플러스가 재정 상태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바꿨네요. 네, 아주 뭐 누구에게나 다 신분증 요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자, 어쨌든 기분 좋게 해주셨던 홈플러스 감사드리고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은 뭐 어떻게 한 주 동안 별로 그 없었습니까? 주말 동안 네. 제가 처음으로 커피 공장을 가봤어요. 커피 공장이요? 그러니까 1kg 커피라고 팟캐스트에서 이제 광고하는 그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우연히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공장을 한번 견학하고 이제 뭐 식사하러 갔었는데, 야, 저는 커피가 그렇게 과학적인 음식이라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좀 새로운 한 주였어요, 진짜. 저는 이제 커피를 조금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해봤자 뭐 구정물이지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한두 시간 이렇게 그 공장을 돌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듣는데, 와, 이거 보통 음식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아까 보면 되게 과학적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그 과정이 많아요? 어때요? 많고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만 달라져도 맛이 달라지는.
아 조금만 예. 이렇게 뭐 변화가 와도 예, 그래서 고객한테 온 그 주문대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그 공장 전체가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맛을 내놓는 게 아니라 주문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또 만들어지나요? 예. 그게 가능하구나. 네. 예. 그거 진짜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커피 앞으로 어디 브랜드 한 번만 더 1kg 홍보해 줘. 커피라고. 예, 1kg 커피. 예.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야수님이 또 하나하나 다 체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그물 머리에 그물 쓰고 그 신발 밑에 이제 쓰고 약간 그 들어가다가. 앵콜킴 의상 예, 맞아요. 뒤집어 쓰잖아요. 예. 다 제가 이게 다 미래형 복장이에요 이게. 예. 예. 자, 다들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자, 오늘 그래서 주제는, 우리도 보면 다 사람마다 색깔이 다른데, 그, 인간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인간 탐구 생활로 해서요. 뭐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도 되고, 뭐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뭐 인간과 관련만 있으면은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로 한번 순서 정해볼까요? 아니요. 또 준비했죠. 됐어요? 좋습니다. 한번 뽑아볼까요? 자, 저는 네, 1번입니다. 2번. 제가 3번입니다. 아, 오랜만에 4번.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 탐구 생활. 먼저, 개그맨 김일이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이제 이런 거 보는 거 중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게 가끔씩 있어요. 새우깡? 새우깡도 손이 가는데, 진짜 오래된, 요즘 그 광고도 안 하지 않아요? 손이 가? 그것도 안 하는데. 썰렁하네. 네. 근데 이 손이 나도 모르게 눌러지잖아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의식적으로 누르는 그런 영상이 있는 반면에 나도 그냥 생각보다 앞서서 손이 먼저 가게 되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영상들이 보면은 이런 사람 피해야 된다. 주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 끝난다. 뭐 요런 거 영상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너 성공시켜줄게 내가 뭐 이런 거. 뭐 성공 관련된 것도 보긴 보는데 이것만 사. 뭐 아니 근데 이런 거. 예전에는 이제 또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뭐 남들보다 앞서가는 법, 뭐 이런 걸로 봤잖아요. 이제는 앞서가기가 힘들어졌잖아. 이제는 리스크라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놈만 피해 다녀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좋은 걸 막 보게 돼요. 보면서 또 스스로도 반성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막 누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결혼 상대로 피해야 되는 사람으로 가는 왜냐면은 일반 사람은 만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아는 형 중에 약간 그런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나한테 이제 있어요. 자기가 이제 쓰던 물건이 있어요. 물건. TV. 65인치짜리 칼라 TV. 완전 네. 잘 작동되고. 작동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냉장고 있죠. 양문형 냉장고. 네, 양문형 냉장고. 그러니까 왼쪽에 냉동칸, 오른쪽에 냉장칸 돼 있는 건 한 100만 원대입니다. 그건. 그 정도면. 이사 갔다 그랬지. 그 냉장고. 그 다음에 드럼 세탁기. 여기까지 아주 좋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쓰던 책상. 그 다음에 침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아쉬웠는지 100만 원만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자기가 좀 미안했는데 100만 원도 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좋다고 해갖고 제가 이제 그거를 그 물건 때문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마음에 그걸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애가 가져갈 것 같거나 신혼여행 가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서 괜히 하와이 가고 싶으니까 강제로 결혼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물건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형이 이제 그거 말고 처음에 그것만 갖고 와라는데 자기가 바쁘니까 자기 지금 다른 것도 좀 있대요. 옷하고 이런 것도 다 옮겨놔라. 그래갖고 그 형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내가 집만 중요한 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남의 집을 이사를 시켜준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 집이 우리 집에 와 있어. 아직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그런 인간적인 그 욕심이 복비 나가 이삿짐 120만 원 들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침착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앞에 눈앞에 이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이성을 잃었구나. 그 이사는 한 거죠. 했어요. 했는데 해서 그냥 지금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거 좋게 생각해요. 운명이다 이것도. 경기도민이 된 거잖아요. 네, 경기도민. 이재명 지사가 잘해준답니다. 10만 원 받으려고 서울은 아주 그냥 불편하게 줘. 우리 형한테 들어가 우리 형한테 다시 용돈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여긴 당당하게 내가 1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의왕시로 다시 갔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요거부터 내가 하다 보니까 요거부터가 있는데 그 남자들이 결혼 상대로 피해야 되는 여자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사춘기님은 이제 좀 기혼자시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형수님하고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그걸 어떻게 알아? 일단 들어보면 들어보면 알죠. 일단 들어봐. 예. 자, 결혼 상대자 피해야 할 여자 유형 13가지입니다. 13가지. 네, 13가지. 이런 이야기 잘 해주는 유튜브 언니가 있어요. 있어요. 둥지 언니라고. 둥지 언니도 있고, 맞아요. 진짜? 5천만 장자 그분도 있어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당신의 꿈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 전 되게 동감했거든요, 요 얘기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직업이 개그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이야 존중 안 해줘도 괜찮아. 이제는 말려줘야 돼. 이미 끝났어. 이제는 말려줘. 이제는 나 좀 말려줘. 하지만 5년 10년 전만 해도 꿈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꿈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연애하고 그럴 때도 만약에 내가 꿈과 이 사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떨까 했을 때 대부분은 내가 꿈을 선택했는데 딱 한 분만 이 친구라면은 내가 이걸 꿈을 버리고라도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뻤구나. 아니 다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네. 그 친구가 근데 왜냐면 약간 좀 저에겐 좀 첫사랑 개념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저도 되게 이걸 중요시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는 그 상대방 꿈도 되게 존중하고 상대방의 일도 되게 존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트를 하다가도 이 사람이 회사에서 전화 받고 나 가야 된다 그러면 가라 그래요. 저는 가라고 빨리 가라고 좀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면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이 있고 내가 이제 형 지금 빨리 와서 어디 행사 한번 해주면 뭐 돈 나오는데 갈 수 있냐 해서 시간도 되고 복장도 그날 괜찮은 거예요.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행사 갔다 왔을 때 했더니 굉장히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것들도 조금 남녀간에 좀 차이가 그때는 있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 페이를 달라고 하면 되죠. 행사 페이를 여자친구한테 내놔라. 안 갈 테니까 네가 줘. 안 내가 갈 테니까 줘라. 내놔라. 예. 그렇게 부유한 여자친구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가지 못하게 막 삐지고 난리를 치다가도 그러면서 결국 내가 그렇게 벌어온 돈 가지고 자기가 나눴으면서 그거 막 간다 그러면 그 난리를 쳤던. 좀 지나면 막 안 나간다고 난리예요. 맞아요. 나가라. 예. 연애할 때만 그런 거잖아요. 괜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써요. 당신이 하고 싶고 꿈꾸는 일이 있다. 하지만 여자는 당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격려하지도 않는다. 계속 남자의 노력을 깎아내린다.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니? 예를 들어서 막 열심히 계획 짜고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은 그냥 헤어져야죠. 왜 만납니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의 꿈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 마음이 편하려면 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은 절대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마치 드라마에서 네. 몇십 년 산 부부들이 할 수 있는 대화잖아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충분히 나올 법한 대화잖아요. 대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계속 떨어지는데 고시 시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자, 하여튼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어장 관리하면서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여자. 음. 네. 그러면 그
본인은 물고기 중에 한 마리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날 때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네라는 느낌보다는 나 마치 그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나 말고도 11명이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남자가 멍청해서라고 봐요. 왜요? 그러니까 정말 어장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네.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 느낌을 여자분이 그걸 들키지 않아, 어장관리라는 걸. 그래서 나는 순수하게 짝사랑하고 있다고 느끼지 어장관리라고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장관리라고 느낀다는 건 그 여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냥 편한 친구로 그렇게 지낼 수가 약간 있는 거 아닌가? 뜨뜨미지근한 관계 있잖아요. 뭔가 이제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빨리 결정을 내주면은 뭔가 좀 그 남자도 뭐 미련을 끊고 딴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자꾸 그렇게 뭐 만나긴 만나. 근데 그 다음 뭐가 없어. 그런 뭐 거죠. 결론도 안 내주고 네. 주지도 않고 받지도 그러니까 주호영 같은 거네. 내가 갖기에는 내가 아깝고 남 주기에는 아깝고. 또 아깝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만 만나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또 연락이 와. 오빠 잘 지내? 그러면 또 연락을 하면서 이제 얘가 내 생각을 하나 보다 하면서 좀 다가가려고 그러면 또 차갑게 대하고.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더라고요. 삼성 것도 하나 들어놓고 뭐 흥국생명 것도 들어놓고 교보 들어놓고 여러 개 들어놓는데 하여튼 이런 여자분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되어 있고 세 번째 요거 나왔습니다. 사치스러운 여자. 이거 좀 공감하시죠? 이거는 사치스러우면 사실은 뭐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 500만 원짜리 백은 재벌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남자라면 굉장히 그 무리가 가는 그런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 여자는 보통 세련되고 이제 고상해 보인다. 그러나 그 품격을 유지시켜 줘야 할 사람은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이 저축하면서 알뜰하게 세간을 늘려가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사치품을 좋아하는 여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네.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쁘게 하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제일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걸치고 이러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뭐 아닌 거 딱 적 보면 알잖아요. 예. 뭐가 아닌 거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품이 아닌 거 아니면 아니 위험한 발언 진품이 아니라 여자가 럭셔리하게 오는 사람을 또 좋아하잖아요, 또 남자는.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전제가 여기까지만. 있어요. 뭔데요? 본인이 사고 싶은 사치품 명품은 본인이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드물어요. 이걸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이거. 그래. 300만 원 이상의 헌법 3조. 고가품은 서로 연인 간에도 거래하면 안 된다. 이거를 불법이다. 법으로. 그 세금 법으로 내야 된다. 세금 내. 양도세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다음에 보유세 때려. 명품 보유세 때리고 해서 명품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야 돼요, 여자분들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요분은 약간 좀 약간 성실하고 알뜰하고 약간 이런 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 줄 수 없는 여성분은 좀 피해라 이런 데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당연한 얘기가 있네요. 바람 피우는 여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거하고 상관없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면. 남자도 그래요. 예. 남자도. 예. 그 약간 네. 본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한 명을 만나. 여자친구도 괜찮아.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딱 지나잖아요. 실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는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었어. 그러면은 또 새로운 그러니까 본능이야. 아니, 그리고 또 위험한 경우가 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람을 피고 있는 이런 상황도 되게 그런 많아요. 경우도 있어요, 네. 진짜. 그냥 조금씩 맞춰주다 예, 보니까 예, 이제 예. 거기까지 가는 경우도 예. 있고. 개념 없는 거지. 예. 자, 바람 피우는 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차갑고 무정한 여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그때 그럴 것 같아요. 보시면 나중에 남자분들도 이렇게 좀 잘 가다가 잘 될 때는 괜찮아. 근데 요즘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 되면 남자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이제 갑자기 조금 이제 좀 좀 실직을 한다던가 뭐 감봉이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경제적인 힘이 딱 떨어졌을 때 요때 이제 사실은 이제 차가웠던 여자분들도 요때 좀 따뜻하게 좀 해주시면
남자분들이 좀 힘이 나고 다시 또 나도 뭔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약간 좀 차갑게 대하고 그러면 남자분들이 상처가 좀 커요. 근데 50대 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면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으니까 예, 그냥 자기가 잘해야 돼. 그냥 자기가 그렇죠.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어쩔 네. 수 없어. 근데 사실은 근데 이런 거는 아까 여기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성별만 바꾸면 남자랑도 다 일치되는 얘기예요. 그쵸. 거의 보면은. 예, 이 사람은 여자로 했지만 자 그다음에 7번째가 경제적 조건으로 남자를 판단하는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 어렵다. 경제력은 여자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래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해야 되는데 남자 3억 왜 여자, 이런 얘기- 여자 2천만 왜 이런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왜? 또 얘기해야 되나 이거 또 아. 근데 18대 0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들으면 웃음이 나와. 근데 그 3억에 2천 이야기 한 사람도 동지언니야. 근데 김전지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요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남자가 좀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랑 여자분들이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하는 거랑 이게 계속 뭐 어쩔 수 없는 본능 같은 것 같아요. 그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쁘다는 게 인지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균형이 맞다는 건 이제 유전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쁘다는 건 그 건강하다는 상징의 의미고, 이제 그러니까 더 좋은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그게 남자 입장에서 그 여성을 바라보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반대 이 여성이 남자를 바라볼 때는 이 경제적이라는 게 자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 예측 가능한 환경을 꾸려갈 수 있을까 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성의 경제력을 본능적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 같아요. 너무 그 사람에 대해 댐댐이보다 너무 그쪽만 치중해서 보는 사람들 여자분을 좀 조심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하지 않는 여자. 자기 관리라는 건 뭐 곁털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그 관련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가 한 명 그런 적이 있어갖고 거기서 약간 상처를 받은 적이. 지하철 타는데 이렇게 손잡이를 잡는데 예. 저는 원래 여자분들은 이렇게 털이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겨드랑이. 왜냐면 볼 일이 없잖아요. 처음 본 거예요. 주가 한 마리를. 손을 딱 자기 들주가 한 마리를.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남자는 괜찮아요? 남자는 저희 형제들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원래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형들을 보니까. 근데 여자들은 안 볼 일이 없었잖아요. 내가 여자분들이 남자 집에는 엄마밖에 없고 형들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TV에 나오는 여자분들이 다 겨드랑이에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원래 안 나나 보다. 거기서는데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키도 좀 작았거든요. 근데 지하철 그 손잡이를 잡으려고 쭉 뻗었는데 들쥐가 한 마리. 하지 마죠. 저게 뭐지? 했던 웃기려고. 웃기려고. 그죠? 그죠. 맞아. 웃기려고 그런 거야. 기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내가 또 뭐라 그랬어요. 또 그거를 좀 깎아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관리는 나중에 이제 또 그것도 있는 거. 몸매 관리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기 관리라는 말은 여자한테는 몸매 관리를 이야기하는 네, 걸 거예요. 몸매 관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여기 써 있어요.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뭐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뭐 게임, 마약, 성형 뭐 이런 미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도 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있어요. 매사에 드라마를 만드는 여자. 그런 애들 9번째가. 예. 그러니까 뭔가 별거 아닌 상황인데 그 안에서 온갖 스토리와 음모, 추측, 반전을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주변 인간관계에서 네. 상황을 만들어내서 뭐. 누군가를 뭐 모함을 하든 안 네, 그러면은 네.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든 네네. 어쨌거나 전체 상황에서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드라마 퀸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만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예. 남자친구가 잠깐 전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그 옆에 친구한테도 바람 났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이런단 말이야. 뭐냐면 예. 항상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자기가 항상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왜냐면은 이전에 과거에 그 사람들은 한번 드라마에 써먹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스토리가 반복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한 판 스토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인간관계를 구축해서 거기 또 한 번 스토리를 또 만드는 다른 데 가서 거예요. 또 공연하러 다니시구나 예, 이렇게. 예. 자, 그래갖고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9번째가 이거였고요. 10번째는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욕이 없는 여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본 적이 없어서. 아니, 여자? 여자. 네. 아니 있어요. 제가 우리 아는 후배도 진지하게 그러니까 연인 때는 사귈 때는 그래도 그 남녀 관계가 꽤 좋았대요. 근데 아이를 한 둘 낳고 나서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 섹스리스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근데 이분도 이제 여기 쓴 거 중에 이게 있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상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상대에게 곤혹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긴 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1번 지나치게 의지하는 여자분.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못하는 이게 약간 좀 이게 집착으로 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걸 좀 조심해야 되고 12번째가 대화가 안 통하는 여자. 힘들다. 네. 네.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서로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될 때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대화가 잘 되는 그 이성한테 좀 끌리는 게 있잖아요.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13번째 마지막입니다. 남자를 이용하는 여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자한테 좀 손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 중요한 건 의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실리적인 이유로 남자를 두는 여자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건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네. 그 실리적인 이유로. 그 옛날에 우리 그 마차님께서 그 우리 성당 오빠들이 다 능력 있는 오빠들이었잖아요. 그게 좀 약간 관리를 좀 잘하셨고. 그렇지. 그렇죠. 어장 관리. 네, 어장 관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데 요거를 이제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여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남자 유형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것도 좀 한번 빨리 한번 랩처럼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결혼 상대로 피해야 될 유형, 남자 유형입니다. 1번 자기도를 잘 쓰지 않는 남자. 돌 아끼는 남자 좀 조심해야 되고요. 2번째 종업원에게 큰 소리 친 적 있는 남자. 근데 이렇게 왜 늦게 갖고 와? 그래, 꼴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거. 3번째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남자. 조심해야 된대요. 화를 너무 안 내도 위험한 거야. 자, 4번째 술 먹으면 종종 실수하는 남자.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그렇죠. 근데 종종 맨날이 아니고 종종이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5번째 어떤 남편이 되고 싶은지 답해주지 않는 남자. 뭔 소리야? 야, 어떤 남편이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준 남자도 좀 피해야 된다 그러고. 친구가 지나치게 많은 남자 피해야 된다고 하고요. 자, 혼자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남자 피해야 되고요. 자, 8번 고가의 수입차를 사게 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남자.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그저 성실하기만 한 남자. 야, 혼자 살라는 얘기네. 이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성실하면 된 거 아니에요? 나. 그저 성실하기만. 뭔가 여기가 뭔가 좀 약간 좀 뭐지 까는 느낌이 있어. 그저 성실하기만 한 남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뭐 재미도 있고 뭐 정보가 되는 정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서 가려 들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준비한 인간 탐구 생활은요 남자 여자 분들이 결혼 상대로 피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2번째 마차 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간 탐구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부탁드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주말에 저걸 샀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게 마차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 여자분도 같이 오는 저 거야? 여자분이 마차님이에요? 저라고 생각해 아니 주시고. 아파트에서 이거 괜찮아요? 층간 소음 될 것 같은데?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층간 소음은 나지 않아요? 네, 이거 자랑하려고 오늘 일부러 아니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저거를 예전에 샀었거든요. 샀다고요, 저걸? 아이가 어렸을 샀다고. 때. 저기 클럽을 끊었다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1층 없는 2층에 살아서 그 아이가 뛰어놀으라고 그때는 글로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우리 집에 유일하게 이제 트램플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고 그랬었는데 장난 아닌데 좀. 아니 내가 그 금요일에 이제 항상 이제 그래서 어떻게 좀 하면 건강해 보인다. 운동을 아직 안 왔어요. 네, 운동을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을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에서 아줌마가 이렇게 전단지를 딱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점핑 다이어트가 되게 많아. 보면은 남자들한테는 전단지가 안 가서 모를지 모르겠는데 구석구석에 무슨 점프방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점프방도 있어요? 점핑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트램플린을 몇 개 막 놔. 그 애기들 다니는 뭐 그런 그거 거 말고. 아니었어요? 그걸 다이어트 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 강사나 아니면 유튜브 틀어주고 이걸 거기서 이제 뛰는 댄스 이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를 한 30분 정도 하면은 완전 지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못 해요. 30분을 못 한대. 네, 왜냐면 사람이 딱 그 트램플린에 딱 뛸 때 온몸에 힘을 줘야 되거든. 아. 쿵 뛰면서 올라갈 때 아. 항문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힘을 줘야 돼요. 전신 운동이 그러니까 힘 되는구나, 빼고 이거. 거기선 절대 못 뛰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워킹 패드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이게 더 짧고 굵게 맞아요. 가야겠다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날 보면서 이제 점프하려고요? 내가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점핑 방을 3개월을 끊으면 한 30몇만 원이야. 한 달에 10몇만 원씩 하는데 내가 이 기계를 알아보니까 10만 원인 거야, 10만 원. 그러면 내가 3개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다니고 보다 이거 사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점핑 다이어트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유행이에요 지금. 네, 지금 막 뜨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주춤해진 상황인데 이게 보니까 30분을 뛰고 나서 이 좌욕시키는 거 있잖아요. 몸 이렇게 다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하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이어트 쉐이크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점인 거야. 이 그 무슨 허벌 땡땡땡 네, 하는 네. 거기에서 그걸 사실은 그 목적으로 해서 이 점핑 다이어트 방을 만들고 이걸 파는 그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야, 이게 그 새로운 또 마케팅으로 또 그걸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트램펄린은 어차피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들어가는 그치, 추가 비용이 돈이 없어. 없으니까 그거의 원가는 그냥 다 마케팅 비용이라고 치고 실제 그 마지막 그 한 잔 마시는 네. 그거에 대한 비용을 맞아요. 측정하면 그래서 이제 좀 똑하다. 후기를 많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만약 강매를 너무 해서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대로 따라 사니까 살이 정말 잘 빠지더라. 다른 다이어트보다 살이 정말 잘 빠지더라는 후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이어트 회사랑 연결이 돼 있는 프랜차이즈가 있고 정말 개인이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하는 데는 그런 강매가 없으니까 다녀라 뭐 이런 후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샀습니다. 사서 그러면 이제 이제 마차님 집으로 이제 돈 내고 다니면 돼요? 동네 이제 초등학생들 몰려다니면서. 근데 이게 그 층간 소음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있을 것 그 같은데. 워킹 패드 네. 이거를 속도 6으로 해가지고 해도 아래층에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트램플린은 보니까 이 또 막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킹 패드도 요즘 그 조각 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밑에다 대면은 층간 소음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 다 좋은데 일단 샀어요. 이게 돼요? 꼭대기? 그 머리 높이. 안 닿아요? 네, 그거 되게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실내 윗집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시끄럽다가 하도 머리를 쿵쿵 쪄가지고. 근데 일단 제 키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걱정 안 하고 살 진짜 많이 빠져요. 진짜 많이 빠져요. 좀 마음껏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진짜 예전에 여의도에 약간 이런 방이 있었거든요. 점핑방 큰 거 예전에 그 방방 아이들끼리 큰 거 있었어요. 되게 크게 가지고 서울에서는 방방이라고 네. 했나 본데 네. 부산에서는 퐁퐁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방방을 하라는 말이 예전에 그때 짤에 나왔어. 방방, 뽕뽕, 뿡뿡, 쿵쿵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은 말인데 어쩜 이렇게 그걸로 틀리냐. 네. 어디 출신인지 알 수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한국인 평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평균의 중산층? 중산층? 평균의 아니, 삶에다가 중산층이 저기 오사중이님이 안 좋은 추억이 많은데 또 아니, 평균의 삶 갖고 오셨다고요? 왜냐면 지금처럼 저도 이제 사실 이게 확 트램폴린 지금 엄청 막 인기래. 그래서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막 열심히 등록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효과는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요즘 다이어트도 왜 유행 따라서 간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보고 느낀 건데 사람들이 차를 살 때 내가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기 커뮤니티에서 그런 관련 카페에서는. 근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가 연봉이 얼마고 어떤 회사에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이렇게 자기를 나눠요. 카테고리화 시켜서 몇 년 차인데 이 정도 되면 무슨 차를 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막 선배들한테 물어보던 거를 그냥 커뮤니티에다 물어보는구나. 이제는. 아니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나는 웃기다는 거야. 왜요? 자기가 자기 형편에 맞는 좋아하는 차를 사면 되는데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정도의 생활 수준이면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옷 같은 것도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도
가게에서 요즘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물어보는 것 같다는 거지. 요번에 그 인블리하고 또 누구 유명한 그 쇼핑몰 운영하는 여성 CEO 있잖아요. 과징금 맞았잖아요. 그게 그 평판 조작에서 악플. 그 소비자 후기 중에 네. 원래는 조회수대로 제일 위로 올라오든지 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최신 순으로 뭐 조회수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메뉴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게시판에.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은 후기를 보고 이제 네. 이거 좀 괜찮은가 보다라고 살 수 있는 게 맞아요. 많아지긴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다들 이제 재고 제품 그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 있는. 근데 제가 포털에서 한국인의 평균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럼 뭐가 뜨는지 알아요? 나는 소두일까? 대두일까? 얼굴 크기 작아진다. 아니, 평균 떴더니 그게 나와요? 왜 이런 소두일까? 거를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괜찮아요? 그 개그 프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너 머리 크기 가지고 놀리고 했던 것들이. 네. 그런데 그 이게 예전에 그 컬투 선배들이 많이 했잖아요. 머리 크기 가지고. 애는 대두입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비슷했어, 맞아, 비슷했어. 컬투쇼에서.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서 막 웃겼는데 그게 놀림감처럼 되면서 학교에서는 머리 큰 애들 막 이렇게 놀리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생활에서 많이 젖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만 나 뒤로 가서 찍으려고 하고 얼굴 작게 나오려고 하는 건데 서양에서 봤을 때는 너 머리가 왜 이렇게 커 이런 말 자체를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얼굴이 작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를 되게 뭐 장애인이 되고 싶어 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작다는 거를 맨인 블랙 영화에 보면 그 외계인 이게 사람처럼 생긴 머리를 뽑아내면은 작은 손가락만한 머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 머리가 작다는 건 외계인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워낙 서양 애들이 또 머리가 작아 동양인에 비해서 근데 동양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머리 크기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거고 내 머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면 창피한 거고 작으면 좋아한 거고 그게 왜 창피한 이게 되게 거지? 웃기는 거야. 근데 이게 서양에서도 중국에서도 머리 크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없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만 그 문화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오히려 이제 중국인가 어딘가는 이제 머리가 크면 더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있다고 전 들었는데. 근데 연예계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좀 실생활보다 화면에 사람이 좀 더 크게 나오잖아. 네. 약간 이렇게 뭐 어떤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뭐든지 얼굴이 작고 이렇게 좀 훤칠하다는 게 연예인 같다는 어떤 이런 식으로. 그래 화면에서 네. 제 실제로 보면 얼굴 조망만해 막 이런 이야기 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의 생각하는 차이가 정말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되게 많이 뒤져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훨씬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되게 놀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겠지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팬더와 원숭이와 바나나가 있어요. 팬더,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팬더, 원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를 묶어보라고 하면 뭐라고 묶겠어요?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네네. 우리는? 팬더 원숭이. 아니 이 사람 뭘 봤어?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보통의 동양 사람은 팬더나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엮어요. 팬더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왜냐면 팬더나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먹는데 보통의 서양 사람은 팬더와 원숭이를 먹는다는 거지. 왜 그렇게 먹냐면 동물과 식물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동양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거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나 이거 책에서 본 건데 제가 그 책을 뒤지면서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되게 웃기는 게 이제 동양 사람들이 내가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동양 사람들은 이 전체 회사에서 나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나를 비롯한 개개인이 모여서 회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이 회사와 같은 이 환경에 나를 맞춰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개체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가 훨씬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회사 다닐 때. 내가 사람들이랑 굳이 우리 팀이랑 같이 밥을 한꺼번에 같이 먹으러 가지 않아도 되고 메뉴를 고르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거기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우리는 다 우르르 가서 먹잖아요. 부장님이 저기 같이 낸다고 거기 가서 같이 먹고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거기는 그냥 각자 점심시간에는 알아서 편하게 먹고 일할 때 만나십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같이 먹을 사람들은 같이 먹으러 가고 네. 나는 그냥 내가 도시락 먹으려면 도시락 먹고 난 딱 오늘 그냥 샌드위치 먹으려면 그럼 먹을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우리 팀 누구 팀 이렇게 몰아서 가고 메뉴 정해서 가고 식당 정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네, 것이 내가 여기서 사실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빠지면은 불이익이 당하거나 안 좋은 이미지를 줄까봐 내가 먹기 싫은 순댓국을 먹으러 가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풍경을 생각하고 서양인들은 자신의 보이는 이 자화상? 그러니까 그 풍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내 입장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보이는 그 장면이 중요한 거고 동양인들은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풍경 있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내 위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전체 풍경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우리는 뭘 찍는데 그 동양에서는 자기를 찍고 그러니까 친구를 드론으로 찍어주고 찍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네. 그러다 점심시간이 없어요. 네. 점심시간이 맞아. 없다고 해야 되나? 그죠? 점심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배고플 때 내려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일 보다가 그냥 그 들어오면 앞에다 되는 뭐 그러니까 뭐 12시부터 1시 뭐 이상에 먹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그 뭐가 있어? 그 여직원들 책상에 무슨 이렇게 샐러드가 이렇게 있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일하고 특별하게 점심시간 딱 돼서 12시부터 1시까지 밖에 나가서 전투적으로 먹어야 되고 오른손에는 이제 뭐 저기 뭐야 카페라테 하나 스타벅스. 딱 들고 오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리고 도시락을 참 이렇게 성의 없다고 해야 되나? 다 이렇게 많이 싸갖고 다니지 않아요? 막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혼밥이 처음에 혼밥한다고 했을 때 그게 사람들이 혼자 가서 밥 먹는 걸 어색해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내가 혼자 먹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맞아, 이것부터 걱정하는 네. 거잖아요. 쟤는 왜 밥을 혼자 먹어? 왜 삼겹살을 혼자 구워 먹어? 쟤뭐 이상한 애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그걸 후작기에는. 걱정하는 음식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민족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바글거리는 데 가서 이렇게 빨리 밥을 먹고 이렇게 몰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요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철수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한국에서 옷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할 때는 정상적인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것도 심지어 이태원에 살 때랑 다른 동네 살 때랑 굉장히 달라요. 완전 달라. 옷 입고 내가 이태원에 살 때처럼 옷 입고 다니면 등짝 맞고 다니는 거야. 진짜. 왜? 너 지금 옷을 입은 거냐 벗은 거냐 이런 거죠. 근데 훨씬 더 자유롭게 입고 다닐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오늘 진짜 이 얘기 지나가는데 앞에는 멀쩡해. 뒤에가 없어? 딱 지나가는데 뒤에를 이렇게 묶어놨어 이렇게.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봉봉봉봉봉봉 이렇게 뚫린 거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것을 입으려면 누가 이렇게 뒤에서 해줘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옷인데, 야, 그거 정말 신기하다. 뒤에를 묶었으면 됐지. 많이 묶었어. 많이.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 볼펜 선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한테 뽑으라고 하면 특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뽑아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뽑으라고 하면은 남의 눈에 안 띄고 무난한 색을 고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특징이 좀 비슷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패딩 같은 것도 전철역에서 출근할 때 보면은 온통 까만색 패딩 쫙 맞춰서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 그때가 안 타서 많이 입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용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비슷한 그걸 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마스크 사태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 썼지 이 마스크가 나 어떤 정체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신경 자체를 안 쓰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쓰는 마스크를 보면 정말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장식을 합니다. 마스크에. 마스크도 뭐 예, 달아요? 뭐 그림을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유니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개성을 강조하네요. 거기. 이거는 나다움을 강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옷에 매칭하기도 하고 자기 헤어스타일하고 매칭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동양에서는 마스크 쓰는 거는 다른 사람도 쓰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실.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쓰니까
괜찮은 거지.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먼저 생각하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자고 아이가 깨면은 나도 같이 깨고 내 생활을 못 하는데 외국에서, 서양에서는 내가 무선이야. 내가 잘 때는 애가 울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요? 완벽하게 딱 신생아 기간을 벗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애는 완전히 다른 방에서 재워요. 그래서 애가 울고 어쩌고 하는 거를 왜 공포 영화에서 보면은 베이비 토크 무선 놓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애가 울면은 내 방에서 들을 수 있게 그 정도로 내가 잘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 없는 이상 애가 울어도 막 우리나라처럼 큰일이 난 것처럼 달려가서 돌보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밥 먹을 때도 똑같아. 내가 먼저 먹고 어른들이 다 만족하고 먹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거지. 애 먼저 막 들들들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이런 게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요즘 그 미국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에 아기 울음소리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이게 소변이나 변을 봐서 용변 때문에 건지. 우는 건지 그래서 배고파서 우는 거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용변 때문에 우는 거면은 조금 좀 시간을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AI 그 서비스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밥 먹일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떠서 먹는 거를 준다고 하면은 여기 묻을까봐 어디에 묻을까봐 해가지고 엄마가 떠먹여주고 빨리 먹여야 되고 막 해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얘가 지 혼자 어디 코로 넣든 뭐로 넣든 혼자 먹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먹은 다음에 한 번에 치우는 거지 그거를 막 들고 다니면서 떠먹이고 이거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누구가 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끝났네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147회 세 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그 마차님이 그 이전 시간에 그 동서양의 그 생각의 차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걸 그러니까는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이게 행동경제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낸 사람이 쓴 행동경제학의 최초의 교과서, 그러니까 대중서와 교과서를 겸비한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한테만 재미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사람한테 재미있다고 하기는 그런데, 근데 그 행동경제학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인간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경제학을 다시 분석하는 그런 분야여가지고,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을 쓴 사람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 가지 실험과 이론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이라는 그 간판을 달고 나오는 책들이 많아요. 뭐 부자가 요즘 이게 유행하는 책 중에 부자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간, 옛날에 이제 부자 되는 법 말고,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하는 돈에 관한 뭐 개념이라거나 뭐 부자들의 부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경제학의 기본 바탕이 이 행동 경제학을 중심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이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빠른 생각, 하나는 느린 생각. 그러니까 책에서는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나,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변수가 많고 어떤 너무 거대한 어떤 상황 앞에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대충 뭉뚱그려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걸 이제 빠른 생각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돼.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뭐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시작은 느리게 시작하죠. 꼼꼼하게 봐야 돼. 더 자세히, 더 많이 알아봐야 돼 하면서 상품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는 빠른 생각으로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상품 선택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통해서 천천히 생각하지만 상품을 선택한 다음부터는 나오는 정보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감당을 못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내 기억을 보상으로 그 근거로 삼고 여기서부터 닥치는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느린 생각이 갑자기 빠른 생각으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린 생각, 빠른 생각이라는 큰 두 가지 테두리가 뭐 사람이 이제 빠른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렇게 가고 한쪽 방향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시사 이슈를 다루다 보면 그 편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한쪽 편견? 한쪽 편을 들기 시작하면 그쪽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스테레오타입 같이 뭐 푸나님이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확증 편향? 예, 확증 편향. 역시 넘버 2는 다르네.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인간에게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이게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생활하는 이 순간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 생각의 재료가 7가지가 넘어가면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천재들이 있죠. 막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7가지 이상을 동시에 머릿속에 넣고 서로 조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이름이 됐던 뭐 시간이 됐던 날짜가 됐던 뭐 제품 이름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7가지 정보가 7가지 이상의 정보가 머릿속에 투입되는 순간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7가지만 남겨서 그걸 이제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료들을 작업기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업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기억을 선택하는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적 편안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장하던 내용에 대해서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 1만 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불리하다. 본능적으로 방어를 시작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걔네들 같이 고의적이든 본능적이든 예.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예.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예. 그러니까 어떤 공포심이 있냐면 사람의 생각의 구조는 일종의 도미노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딱 바꾸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연달아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지만 우기는 거야. 그렇죠. 저걸 다 검은색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그러니까, 하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검은색 맞는다면서 우기는 거야. 현실은 내가 이 A를 틀렸으면 A만 고치면 돼요. 이 A를 고친다고 해서 내 나머지 세계관이 수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런데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의견을 바꾸는 순간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바꿔야 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본능적으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가장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고객센터예요. 그러니까 고객센터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거예요.
그 회사의 서비스 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나 고객이 잘못했거나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저 고객센터 직원의 안부가 전화해서 전화 거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대부분 따지고 보면 한 60, 70%는 고객 잘못입니다. 고객이 설명서를 제대로 안 받거나 제품 전체 작동 구조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좀 강압적으로 작동을 시키다가 고장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 고객은 그러니까 내심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센터의 1차적인 업무가 뭡니까? 아무 일 없이 전화를 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그렇죠. 네 잘못이니까 네가 참아라는 걸 결과로 도출해내서 끊는 게 최고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과 어떤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고객은 점점 화가 납니다. 얘 말하는 본세를 보면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건가? 그렇다면은 이게 너희들은 잘못하는 거 없이 다 내 잘못으로 지금 내가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야?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메인 이슈는 절로 가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전화했는지는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난 네 말투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잘못했을 수 있지만. 아니, 나만 전화하나 그러면? 나만 실수하나? 그러면 나같이 잘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네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렇지. 물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이제 만들었네.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있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뭐 정치적 진실이나 뭐 역사적 사실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껌 한 통 잘못 씹다가 내 혀를 씹었어. 내 잘못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 잘못이 나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의 일종의 본능 같은 거다. 그래도 껌 씹다가 자기 혀 씹은 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까지는 아니에요. 그 롯데에다 전화해가지고 껌을 어디로 만드는 거야? 그렇죠. 신동빈 나오라 그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신격호 회장은 돌아가셨으니까 신동빈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인지적 편안함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들리는데 지금 정말 무서운 인간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선택한 다음에 이걸 합리화시키는 근거들을 찾아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서 되게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만능이고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휴리스틱 또는 이제 가용성 폭포라고 하는데 이게 확정 편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경로에 들어서면 이제 벗어나는 순간 아무도 비난하지 않지만 아무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지만 나를 바라보는 나한테 부끄러워가지고 이 길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합치되는 주장만 계속 수집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그래서 나한테 불리한 건 배제시키는 거지.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게 더 한층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게 AI가 등장하면서 대표적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이상하게 눈에 잘 띄는 뉴스를 내 친구, 내 입맛에 맞는 나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친구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AI가 나의 행동을 분석해서 나의 시청 습관이나 페이스북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물까라는 걸 정말
열심히.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알고 그렇죠. 있겠네요. 그 그러니까 기계니까. 기계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클릭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성을 해주는 건데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거 모르잖아. AI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골라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명이 있어도 그 중에 나하고 의견이 비슷하거나 서로 그나마 약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의 컨텐츠를 골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틀릴 리가 없어.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가용성 폭포라는 형태로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개인의 반향실이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서 야호 하면 이제 내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정보가 이제 구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정보화 시대에 막 검색하면 다 나와. 막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뭐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어. 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정보가 많고 좋은 컨텐츠가 많아도 결국에 인간의 하루는 24시간이야. 그 24시간 중에 일정 부분은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하여튼 멍을 때려야 되고 그 남는 시간 몇 시간 동안 정보를 소비하게 되는데 정보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정보할 소비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시간, 정해져 있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제 AI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내가 한번 보고 나서 의심해야 되는 정보는 미리 걸러주는 거지, AI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무소불위의 어떤 판단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근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나는 맞아. 틀리지 않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약간의 매너가 있는 사람은 아,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저 인성이 저 바닥에 있는 인간들은 무식하네, 어쩌네, 못 배웠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용성 폭포라는 개념과 개인의 반향실이라는 이거 진짜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게 발견이 되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논리를 동원해내는 그 목표가 내가 옳으니까 네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 그래서 네가 틀렸으면 나는 이긴 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시사 뉴스만 나오면 싸우고 뭐 종교 이야기 하다 보면 의절하고 그렇죠. 원래 그 예, 정치, 예, 종교 얘기 꺼내지 말으라고 또 많이 하거든요. 뭐 할 때.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 서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결과를 통해서 의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외계인한테 뭐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아가지고 뭐 자기만 엄청난 정보를 알고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은, 다 비슷비슷한 거기서 거기인 어떤 내용들과 채널을 통해서 비슷비슷한 정보들을 접하는 건데 그게 한정된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검색하는 걸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평균보다 몇 시간 더, 한두 시간 더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지 않은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의견을 갖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대는 대부분 민주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려면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된다는 본능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화를 낼 때처럼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제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도대체 이 불쾌감,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조나 생각의 특성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 제발 좀 싸우지 좀 말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야, 이번 시간은 어렵네요. 진짜 저 혼자서 떠들었네. 네. 아니 히어링. 어디 뭐 히어링. 치고 들어갈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뭘 이렇게 껴들 만한 이야기가 교수님이 좀 어려웠어요, 좀 이번에. 교수님이 EBS에서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 오래간만에 저 옛날 정보통신과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그 통신학계로 배울 때 네. 그때 첫 수업 느낌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46회 인간 탐구 생활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오사춘기입니다. 예전에 그 남녀 탐구 생활이라는 그 되게 남자는 예. 이래요. 재밌는 여자는 이래요. 그 예능이 있었는데 예. TVN 거 있었어요. 저는 정치인, 뭐 경제인, 유명인, 법조인 뭐 이런 걸 처음에 그 셀렉션을 딱 했어요. 뭐 나경원이니 황교안이니 뭐 윤석열 뭐 이거는 대하 드라마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만나는 봤냐 20분에 뭐 끝날 일이 아닌데요. 진중권, 심지어 박상학까지. 근데 너무 많이 그 다뤄가지고 제가 다루기에는 너무 그 주제가 헤비하고 그래갖고 여기 네스에서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주식 하세요? 하죠. 하세요? 증권. 저는 안 해요. 저는 아예 그냥 살지도 모르고 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이제 빅 이슈가 있었던 게 그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 대신에 거래세는 낮추겠다. 여기서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경제신문하고 이제 조중동에서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야 정말 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 네, 과세 대상이 네.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3년간 내가 올해 8천만 원을 벌었어. 작년에 4천 원 꼴았어. 아니, 꼴았다는 표현. 4천이 잃었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게인도 있고 이렇게 뭐 로스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올해 8천만 원 번 게 아니라 작년에 4천만 원 마이너스면 이제 4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빼고 뭐 과세를 한다 이런 건데 2천만 원 이상 번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맨날 그 경제신문이니 뭐니 뭐 무슨 뭐 지금 무슨 주가가 폭등하네. 동학개비네. 뭐 삼성이네 셀트리온 개미가 드디어 이겼네. 뭐 엄청 바람 잡았잖아요. 난리가 나는데 저는 주식 안 하거든요. 5%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식 하는 사람에서 돈을 번 사람의 2천만 원에서 번 게 5%밖에 안 되는데 그 5%의 사람들한테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랑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2천만 원 못 번 애들을 지금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을 하면서도 결국은 벌었네, 뭐 안 벌었네, 뭐 난리를 치지만 가만 보면 돈 번 사람은 상위 얼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그걸 과세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난리를 쳤지만 가만 보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 5% 주식을 하는 사람. 어린애 다 빼고 그냥 주식하는 사람의 5%한테 과세를 한다는 거에 그리고 이제 거래세는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럼 2천만 원 이상 벌고 세금 내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만 보면 정말 그 주식으로 내 주변에도 전 주식으로 처음 해보고 처음으로 돈을 벌고 이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형님이 옛날에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주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처형이한테 연락이 와서 뭐 주식을 뭐 샀네 안 샀네 올랐네 3배가 올랐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문서방도 어떻게 좀 들어와 보지. 그래서 난 주식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만 따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사고 팔지도 모르니 돈을 넣어드리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더니 이게 이제 그 다음날 회사에서 쉴 때마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돼요. 계속 보게 맞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막 빨간색으로 막 상한가도 막 치고. 막 주가가 막 올라가 있고 돈이 빨간불로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하고 네.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뭐 14.5%인가 뭐 그거면 이제
이제 못 올라간대 그게. 그게 상한가인데 지금 30% 늘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30%까지 올라요. 그래갖고 참 이게 뭘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랬더니 결국 오르다가 2배가 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된 거죠. 내 느낌에 1,000만 원을 번 거야. 근데 2,000만 원을 번 거로 착각하는 거야 괜히. 1,000만 원을 넣었는데 2,000만 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2,000만 원이 번 거 같아. 막 흥분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아니 저 형 돈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놔두래. 이게 뭘 유지하다가 다시 이제 랠리가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닥 찍고 다시 턴할 거니까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어. 나만 믿어. 세배 가 무조건. 전화. 세배 간다고. 이렇게 된 거야. 의지 약하면 안 돼. 유서방 떨어졌을 때 더 사라고는 안 해요? 자, 그런 그럼 얘기 하지. 물타기 들어와. 이탈 물타기야. 무슨 말인지 막 머리가 아픈 거였어요. 빼달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두래. 빼주세요. 그 본인이 이렇게 원하면은 욕 안 먹기 죄송한데 위해서도 빼주는 게 맞는데. 딱 내가 좀 화를 좀 냈어요. 처형 제가 빼달라고 세 번째 얘기했죠. 빼주세요. 그랬더니 한숨을 팍 쉬면서 에이 너 나 때문에 이제 이런 거야. 그래도 이제. 벌긴 벌었죠. 그래서 다 빼니까 890만 원인가 번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벌었네, 그래도. 2,000만 원이 890만 원으로 갑자기 쭈르 끌어든 기분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돈 충분히 벌 수 있는 건데 내가 계속 그것만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으면 일단 주식부터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돼요. 자, 내 돈이 야, 들어갔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뭘 하다가 이걸 하는 뭘 사라고 해서 이더리움인가를 샀어요. 그 비트코인. 이들이 다 뭐야? 그랬더니 뭐야 복잡해. 이더리움. 그거는 24시간인데. 그리고 내가 500만 원 넣었는데 얼마쯤 지나 450만 원 썼어요. 안 사. 파는 것도 어렵더라고. 경매같이 이렇게 그거는 팔더라고요. 이제 그 지갑으로 하는 거. 그 비트코인은 좀 그래서 다르잖아요. 네. 했어. 이렇게 그럼 무서워서 못 하겠어. 팔았는데 50만 원 이제 까진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한 10배는 올랐을 거예요. 아 진짜? 되게 일찍 네. 샀나 보다. 야, 10배는 올랐어.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기 전에 샀네 그러면. 그래갖고 나는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처형네 집 가끔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맨날 부동산만 보고 있고 주식만 보고 있고 그러세요. 근데 처형이 나보다 잘 사냐? 그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 형도 맨날 주식 보거든요. 나보다 잘 사냐? 아니야 차라리 이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나보다 잘 일희일비하면 사냐? 안 돼. 예? 일희일비. 아니 그러니까 맨날 대박 일리가 났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이 맨날 대박 났네, 뭐 왔네, 야 주식을 많이 벌어 했는데 원양어선 1년 탄 사람이 우리 형 회사 생활 20년 한 것보다 돈이 더 많아요. 차라리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로. 야, 이거 그 증권 누가 있잖아. 그래 그 애널리스트? 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준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고 너희 형부한테만 딱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둘이만 알고 있다가 식구니까 개뿔 오르긴 뭐가 올라. 그 사람 왜 증권회사 부장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증권회사 직원은 공식적으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왜 이거 그냥 지금 두 분이 고위 공무원이면 돈 잘 벌고 잘하면 잘 될 텐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문서방 내가 밖에 나가서 지금 이게 별 4개예요. 별 4개. 짭새야 짭새. 별 4개인데 경찰이라고 굉장히 해주십시오. 높은 사람이에요. 경찰 공무원. 나는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 그 진짜 차를 딱 대면 밖에 뛰어나와서 이거 차단기 올리더라고. 어디 주차할 데 없으면 그냥 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높은 사람이구나 그 양반이 그랬는데 내가 나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배달을 하겠냐, 경비를 하겠냐, 주차를 하겠냐, 뭘 하겠냐 이거라도 해서 내가 연금 받고 살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연금 반 다 까먹고. 그리고 내가 아니 주차하고 저기 경비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에 다 나 같으면 그거 잘만 하겠다. 나는 그 노동에 대한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있잖아요. 날린 애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성공한 애가 눈에 들어오는 그게 거야. 5% 나도 쟤처럼 될 거야 안 하면서 한 명이 돈 벌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다니고 한 명이 딴 애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심리 같아, 심리. 정보 이론하고 또 똑같이 설명이 되는 건데 초보자일 때는 굉장히 큰 정보들의 맥락만 보고 들어가요.
흐름을 보고 그래서 그냥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서 선택을 해서 매입을 하니까 수익이 나는데 이제 본격적인 거래자가 되기 시작하면 개미. 자세한 정보를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자세한 정보를 보더라도 내가 정보를 탐색하고 소비하는 시간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정보만 보다 보니까 시장 흐름보다는 그냥 자기 개인적인 느낌 보고 판단하게 말하는 거 되니까 보니까 뭐 결국에는 주식은 잃을 네. 수가 없대. 주식은 과학이래. 네. 과학이라서 이걸 뭐 어쩌고 뭔 소리야 나는. 네, 이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주식해서 1억 버는 방법. 2억으로 2억으로 시작한다. 좋은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네. 아니 그래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집을 이제 사서 좀 오래 살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도 이제 학교도 이제 다 컸고 하니까 내년에 이제 집을 사면 보통 뭐 한 10년 15년 살 거 아니에요. 뭐 아이가 보니까 지금 15살인데 30살 돼요. 다 이제 독립할 거고 저도 이제 다 은퇴할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 가지고 그냥 쭉 있으려고 해요. 뭐 조그맣게 부동산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 내가 봤을 때는 주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단타를 치고 나온다. 말이 돼? 아파트가 뭐 6, 7억, 8억, 9억 하는데 어떻게 단타를 치고 나와요. 그거를. 단타는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지 마. 아파트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게 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언론에서 뭐 투기 세력이 들어가갖고 뭐 몇십 채를 뭐 얼굴도 안 보고 샀네 뭐하네 그 말이 되냐고. 경쟁률이 뭐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불안 심리 예,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예. 막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그리고 그런 언론이 까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 내가 집을 가진 사람들도 가격을 다 올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나 보네. 나 가격 더 올려서 올려야지. 맞아. 서로 올려면 이렇게 해서 언론이 바람몰이 딱 하면 같이 동시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스컴부터 조져야 돼. 진짜 그거는 진짜 매스컴부터 조져야 돼. 진짜 조져야 된다는 말이 아주 딱인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다 돈이란 거에 대한 그 욕망이란 게 되게 있잖아요. 제 학교 다닐 때 가만 보면 저는 이상하게 남자 친구들도 많은데 운동을 해서 이상하게 저는 좀 여자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사친들이 되게 많아서 남들이 못하는 어떻게 하다 운동을 하면서도 그 무용과 애들랑 굉장히 친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남자를 만나는 거 이제 보통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보통 골프 모임 정도 하거든요. 네. 골프 치고 술 한잔 하고 헤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예전에 골프를 끊었으니까 절대 골프장은 안 가고 그냥 술이나 퍼먹는 거죠. 근데 만나서 무용 한 판 하고 남자끼리 이제 술 먹고 이러는 얘기와 또 여자끼리 만나는데 걔네들 꼭 나를 불러요. 되게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소소해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애 키우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소소한데 제 동기가 걔가 진짜 여사친 남사친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걔가랑 이제 남자는 보통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 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는 복학을 하고 뭐 사회로 나왔겠죠. 그래도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외국 가서 좀 오래 살다가 이제 왔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30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내 조카 때문에 걔를 다시 본 거예요. 조카 때문에. 삼촌, 자기 친구가, 걔도 저 공부를 좀 잘해서 외고를 갔어요. 외고를 가서 그 당시에 좋은 데를 가려면 외고를 가는 그 트렌드가 좀 있어갖고 외고를 가서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네 이모가 어디 학교래더라. 우리 삼촌도 어디 학교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걔가 갠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만났죠. 야, 오랜만이다. 중매사나 했는데 얘가 이제 나는 의사랑 결혼한 게 인생의 목표야. 그 여자분. 네, 인생의 목표가 나는 의사랑 결혼하는 게 너 알잖아. 야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걔는 나한테 난 네가 참 후지게 살 줄 알았대. 그래서 후지게 살아 지금도 열심히만 살아 열심히. 내 모토가 인생을 열심히 살자잖아.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너는 알잖아. 그때 연대 인턴 사귀었던 거. 내가 30년 전에 걔가 연대 인턴을 사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또 누구한테 소개를 잠깐 받았는데 그 여러 어장관리를 했나 보지. 걔가 맨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나 봐요. 인턴을 사귀려고 연대 인턴을 사귀려고 정말 성심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됐어요? 아니 그렇게 돼서 걔랑 사귀고 있었는데 또 어장관리를 한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 남자가 유학 가서 갓
한국에 들어와서 갓 강사를 하고 있는 남자를 소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와 이 인턴이면 의사잖아요, 거의. 이 갓 강사와 이거 누구를 사귈 것이냐 고민하다가 강사 아빠가 병원장인 거야, 병원장. 아. 병원장. 아빠가 병원장이야. 그 병원 의사보다 낫지. 난 정도예요. 난 정도야. 가갖고 그냥 일단은 애를 뱄대. 자기 말로는. 일단은 애를 빨리 뱄대. 그게 그 유명한 임신 공격. 지금 빨리 내가 이 새끼랑 결혼하려고 정말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딱 1년. 그 집은 렉서스 사랑이 대단해.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빨리 박사를 따서 뭐 그냥 무용 가르치면서 발레 전공한 애거든요. 그래서 교수나 강사를 하고 남편은 또 이렇게 또 교수하고 환경 전공하고 온 거예요. 누가 봐도 팩처가 딱 좋아. 그러네요. 정말 무용해서 예쁘고 몸매 좋은 그 부인과 그리고 나름 이렇게 좀 병원장 아들과 교수와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환경 뭘로 해서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돈을 받은 거야. 10억씩 땡겼나 봐요. 원래 이제 그때 뭐 정권이 바뀌어서 엄청나게 조사가 들어갔대요. 정말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하루아침에 구속이냐 안 구속이냐.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으로? 아니 뭐 충격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방에 불이 질러질래니까. 혹시 그 남편 이름 두 글자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병원이 8알이 부채래. 8알이. 병원의 80%가 부채래요. 그러니까 망한 건물인가 망한 건물. 그러니까 이 집은 쫄딱 망했어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와서 큰 소리를 치는데 이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지 이제 며느리가. 근데 남편이 거기서 이제 구속이 되네 안 되네 하다가 온갖 돈을 다 해가지고 다 이제 어떻게 메꿨나 봐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교수라니까. 아 교수라고. 네, 근데 이제 그 무슨 환경 연구비인가 이런 거를 막 언론에도 나왔대요. 막 10억인가 받아갖고 막 그러잖아요. 막 환경 이러면 막 그걸 이렇게 해갖고 그 유용 잘못해갖고 그 돈 가지고 렉서스 사랑이 얼마나 그 대단했는데요. 그 돈 가지고 다 집에 인테리어 다 쳐 바르고 그렇게 하다가 그 어떻게 해서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했어요? 이제 바이올린 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 결국 이혼을 했어요. 최근에? 아니 한참 됐어요? 한참 됐지. 근데 이혼을 했는데 그때 남편이 쓰러지면서 7살 지능이 된 거야. 지능. 진짜. 야, 뭐 침 흘리고 이제.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혼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혼하고. 그러니까 충격을 또 받은 술을 거예요. 먹었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이혼을 잘했지. 근데 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슬퍼 보이는 거야.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쵸. 자기 좋은 시절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아름다울 때 만난 남자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계획대로 어떻게 보면 잘 가다가 막판에 이제 이게 그렇죠. 자기 이 그림하고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딨어. 시아버지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8알이 부채고. 전 남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애 아빠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무용 이제 문화센터 가서 죽도록 애들 그것만 뛰는 거야. 너 무용 가르치면 얼마 받는 줄 알아? 그래서 야 술 좀 시켜봐. 그래서 꿀꺽꿀꺽 먹으면서 나한테 진짜 내가 뭐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오랜만에 해갖고 뭐 그때 내가 임신을 내가 애를 가지려고 내가 그 진짜 그래서 막 웃다가 울다가 보면서 걔 욕망은 정말 의사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의사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는 또 그래. 야 내가 3학년 때 너 군대 가고 우리 집이 망했잖아. 그때 내가 돈의 그 중요성, 특히나 무용하는 애들은 자존심이 세잖아요. 또 좋은 옷 입고 다녀야 되고, 뭐 좋은 뭐 백 들어야 되고, 또 대학생인데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왜냐면 또 친구들이 또 잘 나가는 그렇죠. 남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꾸 비교가 돼요. 또 친구들도 대부분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예, 많잖아요. 그래서 돈이 최고다. 우정, 화목, 야 돈이야 돈 진짜 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대인관계, 뭐 여유, 사랑. 야, 러브 이즈 머니야. 하모니 이즈 머니고 막 야, 소주 좀 더 시켜봐. 그래서 막 이제 종교도 석가머니잖아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내가 뭘 해줄까? 아, 오랜만에 좀 동기 만났는데 넌 어떻게 사냐? 딱 이렇게 해서 뭐 유학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사는데 야, 솔직히 너 유학원 하는 거 알았대. 그런데 자기 딸을 유학을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뉴욕에서 막 있었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뉴욕으로 가면 어떠냐 해서 너 뉴욕 살아봤다며. 너 얼마 드는지 몰라 뉴욕에서 생활비가? 그럼 걔가 또 바이올린 하면 또 얼마 들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무료로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소주나 퍼 마시라고. 잘해서 국비를 가든지 뭐. 그러니까 소주나 퍼 마시라고. 네가 생각하는 국비 유학이 옛날에 우리가 후진국이라서 이렇게 옛날에는 후진국이었을 때 진짜 국비 유학이 정말 많았어요. 그럼 제가 후진국으로 기여해가지고 유학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정말 많아요. 네, 그건 학교마다 괜찮네. 그냥 그 예산이 있어갖고.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의대, 법대를 못 가는 이유가 자꾸 뭐 외국에서 뭐 유학생으로 가서 의대를 들어가서 이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으로 쳤을 때는 의대를 가는 거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뽑는 게 뭐냐면 저개발 대상국 애들을 먼저 뽑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저개발 대상국도 아니고 완전 후진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천재가 아니고서는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걔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되게 좀 슬프면서 지금도 그렇네요. 뭔가 마지막에 뭔가 그래 좀 짠한 뭔가 좀 그러면서 한 번의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 정말 영어같이 얘가 그래요. 걔는 또 동기들 사이에도 유명해요. 그러면서 동기들한테 돈을 꾸고 다니면서 야 나 이거 좀 돈 좀 해달라고 하면서 엉엉 울어 막 만나면 내가 미쳤지. 이거 가방 찢어버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내가 4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시더라고. 만나면. 그래서 그치. 일단은 저는 말 그대로 인간 탐구 생활 참 사람의 한 치 앞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오늘 또 제 시간 또 저만 떠들었네요. 예.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시간이 그 자기만 떠들라고 주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끼어들어서 그런 건데. 자, 오늘 인간 탐구 생활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수업을 안 받았던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도덕이 가까웠어요. 저희 때는 도덕이 약간 인간과 관련된 뭐 그런 거에 좀 가까웠던 내용을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더 저학년 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 배우기 전에 사람에 대한 이해부터 좀 배우고 나서 공동체 삶에 대해서 이런 거 좀 하다가 국영수를 배우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초등학교 때는 진짜 그런 것만 배워도 좀 괜찮다는 생각 들었는데 자, 요거는 한번 좀 재밌었던 주제였던 것 같은데 인간 탐구 생활을 한번 좀 봐서 한두 번 더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좀 되게 폭이 넓더라고요. 주제가. 이 주제가 되게 굉장히 넓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날씨 많이 더워지시는데 더위 잘 이기시고 또 코로나 여러분들 뭐 나도 위하지만 남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잘 쓰시고 잘 이겨내서 올 겨울에 내년에는 진짜 올해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가 날아든다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